따뜻한 생강차 한 모금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저는 꼭 생강을 사다가 꿀을 넣은 생강청을 해놔서 자주 마시곤 합니다. 알싸한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몸이 차신 분들은 생강이 몸을 데우는데 효과가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진짜 이 생강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효과가 좋을지 같이 알아볼게요. 생강은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식품 중 하나인 거 알고 계시나요? 생강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 성분들은 생강의 특유의 매운맛과 향을 내는 성분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성분들은 노년층에게도 유익한 성분이라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생강의 대표적인 성분 3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첫 번째 성분은 진저론입니다. 진저론은 생강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성 성분으로 생강의 매운맛과 특유의 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진저론은 항산화 효능이 뛰어나며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진저론은 소염 작용을 가지고 있어 염증을 줄이고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통, 기타 염증성 질환에 이 성분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특히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노년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성분입니다. 생강의 두 번째 대표 성분은 쇼가올입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건조하거나 가열했을 때 생기는 물질인데요. 이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암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쇼가올은 진저론보다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데요. 이 성분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쇼가올은 소화기 계통에 유익한 성분으로 유명한데요. 위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을 예방하며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며 위장을 자극하여 소화를 돕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 특히 유용한 성분입니다. 생강의 세 번째 대표 성분은 진저롤입니다. 진저롤은 생강을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할 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이 진저롤은 진통 효과가 뛰어나고 항염증 작용을 통해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특히 수족냉증에 효과적입니다. 어르신분들 중 혹시 겨울만 되면 손과 발이 차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생강의 이 성분은 노년층에게 자주 겪는 손발 차가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균과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감염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혹시 중국의 성인 공자를 아시나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자는 살아생전에 먹는 음식도 매우 철저하게 관리했다는데요. 공자가 매 식사마다 생강을 빼놓지 않고 먹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공자는 생강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죠. 공자는 73세에 생을 마감했는데 그 옛날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장수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생강이 왜 그렇게 좋은지 생강이 이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4가지 주요 효능을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꼽은 면역력에 좋은 식품 3가지 안에 이 생강이 포함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생강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3가지 성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 체계가 더 강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는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나 각종 질병에 걸리는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생강의 두 번째 효능은 항산화 효과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꼽은 항산화 식품 1등급인 생강은 진저론과 쇼가올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자유라디칼이라는 유해 물질을 제거해 주어 노화, 염증, 심혈관 질환과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생강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로 회복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생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수족냉증 완화입니다. 수족냉증은 특히 노년층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인데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특히 겨울철에 더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죠.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체온을 높여주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손발이 따뜻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생강이 몸의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주고 또 몸 안에 열을 발산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유명한데요. 우리 옛 조상부터 이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생강의 네 번째 효능은 소화불량 개선입니다.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소화불량은 나이가 들면서 자주 겪게 되는 문제인데요. 생강은 소화불량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생강에 포함된 쇼가올 성분은 위장의 운동을 촉진시키고 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생강 그냥 차로만 드시고 계시는 분 많으시죠? 각 방법은 그에 맞는 효능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생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로 드시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샐러드나 요리에 넣어 먹을 수 있는데요. 생으로 먹을 경우 생강의 모든 효능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며 항산화와 항염 효과를 가장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특유의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매운맛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식초에 절여주시거나 물에 조금 담가 매운기를 확 빼고 드시거나 생으로 조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강을 말려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강을 건조해서 차나 국물에 넣어 먹을 수 있는데요. 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리셔도 되고 아니면 음식 건조기에 넣고 말리셔도 됩니다. 말린 생강은 소화 기능을 더욱 돋고 소염작용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말린 생강은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고 생강의 매운맛이 부드럽게 중화되어 편하게 섭취 가능한데요. 체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에 특히 유용합니다. 차로 끓여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강을 가루로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강가루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음료나 디저트에 넣어 먹기에 좋은데요. 혹시 진저맨 쿠키라고 들어보셨나요? 크리스마스에 자주 보이는 쿠키인데요. 외국에서는 진저맨 쿠키라고 쿠키 반죽에 생강가루를 넣어 겨울철 생강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주는데요.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들게 되면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즐길 수 있고 물에 타서 마시거나 다양한 요리에도 넣어 드실 수 있고 또한 소화 기능을 돕고 약간의 진통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강만 드시게 되면 너무 맵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생강의 향이 너무 강해서 조금 옅게 드시고 싶은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과 생강은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생강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효과가 극대화돼서 특히 감기 예방에 탁월합니다. 또한 레몬은 소화 촉진에 도움을 주며 생강도 소화불량 개선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데요.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까지 배가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생강과 레몬은 레몬 생강차나 레몬과 생강을 함께 넣은 샐러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궁합이 좋은 식품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생강과 함께 먹으면 항염증, 항암, 면역력 증진 효과가 매우 강력해지는데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생강의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과 함께 염증을 줄이고 세포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황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생강과 강황은 두 가지 모두 소염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뛰어난 작용을 합니다. 강황 생강차는 특히 겨울철에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 몸이 차신 분들,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세 번째는 꿀입니다. 겨울철 꿀에 생강을 담가 차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꿀은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데요. 꿀은 항균과 진정 효과가 있어 생강의 자극적인 맛을 부드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꿀은 피로 회복에 좋고 생강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꿀 생강차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와 목을 따뜻하게 해주어 감기 증상이나 기침 완화에도 좋은 음료입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몸에 좋다고 많이 드셔도 될까요? 모든 식품은 과, 유, 불, 급인데요. 생강도 마찬가지로 적절히 섭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저장할 때 대충 비닐에 보관하셨다가 곰팡이 피신 분도 있으시죠? 생강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생강은 수분 함량이 많아 습기에 민감하고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곰팡이가 생긴 생강은 섭취하지 않도록 하세요. 생강에 핀 곰팡이는 미코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하는데요. 일부 미코톡신은 인체에 매우 유독해 간과 신장, 면역체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의 일부분만 곰팡이가 생겨도 이 독이 생강 전체에 퍼질 수 있어 곰팡이 핀 생강은 아깝더라도 전체 다 버리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생강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이 지나치게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위염이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에서 3g 정도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며 위장에 민감한 분들은 조금 더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 기억하세요. 검은콩 드실 때 제발 이렇게 드세요. 그래야 내장 지방 싹 녹아내리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요. 검은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모두 알고 있을 텐데요.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 뱃살을 뺐는데 좋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또한 검은콩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볶아도 먹고 밥에 넣어서도 많이 드시지 않나요? 근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 않는데요. 그건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검은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검은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은콩은 대표적인 블랙푸드입니다. 물론 검은깨와 흑미도 요즘 건강식으로 많이 찾으시는 식품이고요. 블랙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껍질이 검정색이라서 블랙푸드인데요. 그렇다면 검은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콩의 효능 중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검은콩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세포에 존재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원인 중 하나로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 염증,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겨 세포 손상, 노화, 다양한 질병의 발병을 촉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서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는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 병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콩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인해
우수한 항산화 식품으로 간주됩니다. 검은콩의 효능 두 번째는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혈당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당을 말하는 건데요. 이 당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죠. 그런데 당이 너무 많아지면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당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은콩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는 걸까요? 바로 검은콩 안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껴지게 해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식이섬유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식이섬유는 당이 너무 빨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몸에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거죠. 검은콩의 효능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입니다. 검은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 중 하나이지만 이게 너무 많으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검은콩에 들어있는 용해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그것을 체외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것 말고도 검은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검은콩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좋습니다. 검은콩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많이 있는 영양소인데, 이 황반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이 황반을 보호해주고 밀도를 유지시켜 눈의 노화를 막아주고 블루라이트와 같은 유해 파장의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병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황반병성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질환으로, 이 증상이 심해지면 시력을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검은콩의 다섯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검은콩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칼슘은 우리 뼈와 이를 지탱하는 치아를 만드는 주요 성분입니다. 또한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 심장 박동과 신경 전달에도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런 중요한 칼슘이 검은콩에는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탁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요. 마그네슘은 칼륨이 우리 뼈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또한 이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뼈를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효능 여섯 번째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검은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피부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추가로 비타민 E는 피부의 재생을 지원하고 피부 표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검은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인데요. 이게 왜 피부에 좋냐면 우리의 피부는 대부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 주는 데 좋아서
항상 탱탱한 피부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또한 검은 콩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아미노산도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검은 콩의 효능 7번째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근데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인 DH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메가3가 뇌세포의 막을 구성하며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과 기능에 관여하여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이것은 뇌 노화를 지연시키고 뇌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결국 오메가3 지방산은 치매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의 효능 8번째는 탈모 예방에 탁월합니다. 검은 콩에는 모발의 성장에 필수 성분인 시스테인이 가득한데요. 이 성분들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탈모도 예방이 되고 새치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모발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꼭 드셔야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드셔야겠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몸에 좋은 검은 콩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다 섭취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검은 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과도하게 섭취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므로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리하시기 전에 충분히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 드시면 되는데요. 하루 섭취 권장량은 50g 정도로 종이컵 1컵 정도 양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밥하실 때 특히 서리태 같은 검은 콩 많이 넣어 드시잖아요. 오늘부터는 충분히 물에 불리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 적당량을 잘 넣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검은 콩 드실 때 다른 음식들과 같이 먹게 되는데요. 밥 지을 때 넣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 같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유명한 검은 콩두유, 우유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유에 콩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검은 콩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피틴산과 칼륨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검은 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피틴산은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유는 칼슘의 중요한 공급원이고 우리 몸에서는 칼슘이 뼈와 이를 구성하여 신경, 근육 기능, 혈액 응고 등에 꼭 필요한 성분이죠. 근데 피틴산이 풍부한 검은 콩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먹으면 피틴산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여 우유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되거나 나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양소의 섭취 목적으로는 따로 먹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왜냐면 토마토가 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산성이기 때문인데요.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면 콩에 충분히 있는 단백질이 몸에 흡수가 안 되어 콩의 영양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이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콩을 더욱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아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불량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겠죠?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며 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검은 콩에는 트립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트립신은 우리 몸에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에도 필요한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달걀의 비타민 A와 검은 콩의 트립신이 함께 섭취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사이에 화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 상호작용은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비타민 A의 흡수를 저해하게 되는 거죠. 트립신은 소화 효소의 활동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트립신이 풍부한 검은 콩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심코 검은 콩과 같이 먹을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같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먹을 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습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첫 번째는 흰 쌀밥입니다. 이미 다들 밥에 검은 콩 넣어서 드시잖아요. 밥하고 검은 콩은 그만큼 궁합이 잘 맞는다고 알고 계신 거죠. 검은 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고 흡수되어 장기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밥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효과가 더욱 증가를 하게 돼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데요. 흰 쌀밥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지만 검은 콩과 함께 섭취를 하면 당 수치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처럼 검은 콩과 흰 쌀밥을 같이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 포만감, 혈당 조절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정말 찰떡궁합인 것입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은 재료입니다. 검은 콩과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이 당근의 영양소를 흡수를 돕는 동시에 당근의 루테인이 콩의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서로 소화가 잘 되게 영양소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음식인 거죠. 당근 말고도 시금치와 같은 채소도 같은 역할을 하니 식사하실 때 당근이 들어간 음식이나 시금치 나물 같은 음식들과 같이 드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세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라고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적은데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아미노산으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며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 콩과 닭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검은 콩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닭고기에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만을 섭취할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늘려주는 것은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콤 쌉쌀한 계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향긋한 수정과도 좋아하고 계피가루를 얹은 라떼도 매우 좋아하는데요. 계피는 단순히 향긋한 맛을 주는 향신료 이상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몰랐던 계피의 효능,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계피의 효능은 바로 암 예방 효과입니다. 계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인 거 아시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피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향이 좋을 뿐만 아니라 계피의 효능 또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계피에는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런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세포가 노화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믹 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특히 대장암이나 간암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계피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자유라디칼이라고 불리는 유해한 분자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유라디칼은 암 예방과 관련된 DNA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계피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탁월한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계피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도 아주 유익한 식품인데요. 계피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이 이와 같은 효능을 나타내는데 이 성분들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계피에 포함된 성분들이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계피에 함유된 특정 화합물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피는 체내에서 지방의 축적을 막고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고지혈증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계피는 이런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따라서 계피를 적당히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식품이죠. 세 번째, 계피의 아주 놀라운 효능은 바로 당뇨병 예방입니다. 당뇨병은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질병이죠. 주위에 당뇨병 때문에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계피가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놀랍지 않나요? 계피에 함유된 크로모라는 성분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어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계피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계피에 포함된 시네믹 알데하이드 성분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이 성분이 인슐린이 더 잘 작용하도록 돕기 때문에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계피를 좋아하는 인도에서 계피 섭취와 대사증후군에 관련한 실험이 진행되었는데요. 인도 델리 학교에서 진행한 실험 연구에 따르면 대사증후군이 있는 11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16주간 한 그룹은 계피 추출물을 섭취하고 다른 한 그룹은 계피가루가 들어있다고 속인 가짜 약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16주 뒤 확인했더니 계피 추출물을 먹은 그룹은 가짜 약을 먹은 그룹에 비해 대사증후군에 악영향을 주는 체중, 혈당, 콜레스테롤 등의 수치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랍죠. 물론 계피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당뇨병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식이요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네 번째, 계피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항염작용입니다. 계피가 항염작용까지 있다니 참 신기하죠? 계피에는 항염증 작용이 있는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믹 알데하이드 성분은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 염증 반응을 억제해 주어 관절염, 근육통,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이죠. 특히 체내에서 발생하는 염증은 만성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계피를 섭취하면 몸속 염증을 낮춰주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찬바람과 습기로 인해 염증이 쉽게 발생하는데 계피를 섭취하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피 섭취가 일상적인 건강 유지, 특히 쌀쌀한 겨울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것들과 계피와 함께 먹으면 계피의 효능이 2배가 된다는데요. 계피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계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계피를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고 건강에도 좋다는 거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그릭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단어들 들어보셨죠?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요거트는 발효식품으로 몸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계피와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피 항염작용과 혈당 안정 효과가 더해져서 건강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죠. 요거트에 계피를 넣으면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특히 요거트에 계피를 넣으면 체내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어 요거트와 계피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를 돋고 체중 관리에도 매우 좋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계피의 매콤달콤한 향이 요거트와 잘 어울려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요거트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꼭 한번 계피를 뿌려서 드셔보세요. 샐러드 드실 때 드레싱으로 요거트를 사용한 뒤 그 위에 계피가루 톡톡 뿌려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계피와 요거트 활용법입니다. 계피와 찰떡궁합인 식품 2번째는 사과입니다. 계피와 사과는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인 거 아시나요? 사과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소화에 도움을 주는 과일인데요. 계피는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주며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데요. 계피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2가지 재료의 장점이 더해져 더욱 효과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2가지가 만나면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니 같이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맛 또한 더욱 좋아지는데요. 계피는 사과의 달콤한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데 서양에서는 디저트로 사과파이에 계피가루를 얹어 향긋하게 즐기는 게 유명하죠. 같이 섭취할 때는 사과에 계피를 뿌려서 간단히 먹거나 사과를 얇게 썰어 계피를 뿌려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3번째, 계피와 먹으면 좋은 음식은 바로 커피입니다. 계피와 커피는 정말 좋은 궁합을 자랑한다는 거 아셨나요? 커피는 카페인 덕분에 활력을 주는 음료인데요. 커피의 쓴맛이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피를 커피에 넣으면 그 쓴맛이 부드럽게 변화하면서 더 풍부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계피가 커피의 쓴맛을 부드럽게 감싸주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 입안에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죠. 계피는 항염증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커피와 함께 마시면 건강 효과도 한층 더 올라가는데요. 커피 자체에도 많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계피 역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을 합쳐 마시면 체내 염증을 줄여주고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계피와 커피를 함께 마실 때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혈당 조절에 있습니다. 커피는 그 자체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계피가 이 과정을 완화시켜주면서 커피를 드실 때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도 이 2 음료의 조합은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계피와 커피는 어떻게 함께 먹는 게 좋을까요? 계피와 커피를 함께 즐기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피가루를 커피에 넣는 것인데요. 커피가 다 내려준 후 4분의 1티스푼의 계피가루를 넣고 잘 저어주면 계피의 향이 커피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계피를 너무 많이 넣으면 커피의 맛이 너무 강해질 수 있으니 적당량을 넣어주는 것 잊지 마세요.
또한 계피 스틱을 사용해 커피를 우려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커피를 내린 후에 계피 스틱을 커피에 넣고 몇 분간 우려내면 계피의 향이 은은하게 배어들어 훨씬 더 맛있고 건강한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계피 스틱을 사용하면 시각적으로도 멋진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커피를 더욱 고급스럽고 멋스럽게 즐기고 싶다면 계피와 커피 꼭 한번 같이 우려보세요. 계피와 찰떡궁합 꿀조합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계피와 함께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바로 귤이나 자몽, 레몬 같은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인데요. 계피와 시트러스 계열 과일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바로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시트러스 계열 과일, 예를 들어 오렌지나 레몬을 좋아하시는데요. 이 과일들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상큼한 맛이 참 일품이죠. 하지만 계피와 시트러스 과일을 함께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계피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시나몰은 계피가 가진 가장 독특한 향을 만들어내는 성분. 계피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시나몰은 계피가 가진 독특한 향을 만들어내는 성분인데, 이 시나몰이 시트러스 계열 과일의 산성 성분과 결합하면 위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속쓰림이나 위경련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는 계피와 시트러스 과일이 소화 효소의 분비를 방해하고 서로 반응하면서 위에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시트러스 과일의 산도가 더해져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될 수 있기 때문에 계피와 오렌지, 레몬, 귤과 같은 과일들을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피와 과일을 함께 즐기고 싶다면 아까 알려드렸던 사과도 매우 좋고, 아니면 배도 계피와 잘 어울리는데요. 이러한 과일 소화에도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계피와 과일을 함께 드시고 싶다면 꼭 유의해 주세요. 계피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요. 계피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과다 섭취, 간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피는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과다 섭취 시에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특히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은 과다 섭취 시에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쿠마린은 간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계피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로 섭취하는 계피가 카시아 계피인지 세이론 계피인지 헷갈리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둘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일반 계피는 주로 카시아 계피인데요. 카시아 계피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재배됩니다. 이 계피는 맛이 더 강하고 매운맛이 나면서 향도 좀 더 진하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서 국내 유통되는 계피는 대부분 이 카시아 계피입니다. 세이론 계피는 주로 스리랑카,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 자주 자생하는데요. 이 세이론 계피는 쿠마린의 함량이 매우 적답니다. 그래서 세이론 계피는 일반 계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해도 건강에 부담이 적다는 것이죠. 세이론 계피는 향도 더 섬세하고 가벼운 느낌을 준다는 건데요. 세이론 계피는 더 희귀하고 가격이 비싸고 고급 계피로 취급되며 주로 건강식품이나 고급 요리에 사용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계피는 카시아 계피인데요. 그래서 섭취할 때는 보통 하루에 1에서 2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한 양으로 권장되고 있고, 과다 섭취로 계피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계피를 섭취할 때는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녹두는 이렇게 드셔야 당뇨가 예방되고 혈당이 쑥 떨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약효가 뛰어난 식재료가 녹두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약효를 잘 알고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런 녹두가 만병의 근원인 고혈압과 당뇨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녹두도 잘 알고 드셔야 하는데요.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잘 드시면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녹두는 어떻게 또 무엇과 먹어야 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녹두의 약간 거친 식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껍질을 까고 녹두 속 알맹이만 드시는데요. 녹두에 놀라운 영양 성분들이 거의 다 껍질에 있기 때문에 녹두 껍질은 반드시 함께 드셔야 합니다. 녹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아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녹두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장내에 유익균을 풍성하게 해줘 장 건강을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기억력이 많이 약해진 환자에게 녹두죽을 먹여 몸을 회복시켜 주었는데요. 그만큼 몸이 약해진 환자들의 몸에도 흡수가 잘 될 만큼 녹두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녹두에는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들도 풍부한데요. 이 풍부한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성분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녹두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 때문에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과 함께 드신다면 몸이 찬 분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녹두를 드실 수 있습니다. 마늘의 따뜻한 성질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이죠. 이뿐만 아니라 마늘이 대표적인 항암식품인 사실은 알고 계시잖아요. 마늘에는 S알리시스테인과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암세포를 억제하고 사면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성장을 막아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매우 탁월하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여 지방 분해를 통해 체지방을 제거하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능까지 있는 놀라운 식품이죠. 그래서 마늘을 녹두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과 녹두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늘 녹두밥을 지어 먹으면 되는데요. 녹두를 물에 충분히 불려서 밥을 하시면 녹두 껍질의 거친 식감을 완화시켜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두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이 녹두 빈대떡이 있는데요. 맛있는 녹두 빈대떡에 돼지고기를 갈아서 함께 부쳐 먹기도 하죠. 이 방법은 영양학적으로도 탁월한 조합이 됩니다. 녹두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같은 성분이 돼지고기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트립토판이나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돼지고기가 이런 아미노산의 훌륭한 공급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약해진 분들이 녹두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게 되면 기력 회복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풍부한 비타민 B1은 피로 회복과 신경 안정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철분도 풍부해 나이가 들며 부족해지는 철분 보충에도 효과를 볼 수 있고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많아 동맥경화와 고혈압 같은 성인병의 예방, 아연, 셀레늄, 비타민 B6 등의 영양소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녹두는 또한 혈당을 낮춰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서 당뇨 관리에도 너무 좋은 식품인데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주고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이때 팥과 함께 드시면 이런 효과들이 매우 높아집니다. 팥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줘서 혈관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는 것이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 19.5%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팥은 쌀의 10배 이상, 바나나의 4배 이상의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칼륨은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고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주며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팥은 한의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처방을 할 때도 사용되는데 팥의 풍부한 칼륨은 이뇨작용을 통해 부종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이 몸에 축적이 잘 되어 살이 찌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특히 쉽게 붓고 살이 찌는 분들에게 더욱 효과가 좋은데요. 한 실험에서 실험쥐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녹두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 식품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녹두를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녹두의 차가운 성질인데요. 녹두의 차가운 성질은 우리 몸의 열을 낮춰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염증 완화를 시키고 통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녹두로 속을 채운 베개를 쓰면 두통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찬 효능 때문에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평소 몸이 찬 분들이 녹두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위나 장이 차가워지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복통이나 변비, 설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녹두를 드시려면 앞에서 알려드린 대로 마늘과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강력한 해독작용입니다. 녹두의 해독작용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간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간은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녹두가 이런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게 됩니다. 녹두의 풍부한 단백질과 펩타이드는 간 해독작용에 필요한 글루타치온의 원료를 공급해주며 체내의 중금속과 독성물질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중금속 해독 연구에서는 납, 카드뮴 등의 흡수를 억제하거나 배출을 도와서 독성 완화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가 우리가 보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상극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약의 효과가 녹두의 해독작용 때문에 많이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으면 녹두나 숙주나물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녹두의 해독작용은 녹두의 껍질에 있는 성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따라서 껍질을 제거하고 만든 요리나 녹두 전분으로 만든 청포묵, 녹두당면을 드시면 녹두의 해독작용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녹두 껍질을 제거해도 알맹이에 영양 성분들이 풍부한데요. 해독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복용 시에 주의할 점은 녹두의 풍부한 칼륨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주며 당뇨와 고혈압에 도움이 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간혹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녹두를 필요 이상 많이 드시게 되면 칼륨 배출이 제대로 안 되면서 몸에 칼륨이 쌓여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 약화나 부정맥, 심장 질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과도하게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